미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갈림길에 서게 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입니다.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정책 연설에도 나서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워싱턴 백악관 앞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 50분쯤, 한국 시간으론 25일 새벽 3시 50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에는 미 측에선 애비 존스 의전장 대행과 미 군인들이, 우리 측에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에 정착한 우리 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집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첫날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 백악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 협의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 관행상 회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약식 질의응답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에는 우리 기업인, 미측 재계인사들과 양국 경제협력을 모색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 미국 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정책연설에 나서 새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과 동맹 비전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이곳 시간 26일 오전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곳이자 우리 국립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고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필리조선서 시찰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또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회담에선 우선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세부안과 대미 직접 투자 규모가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국방비 증액과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조율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보 분야는 미국이 우리에게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은 역할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전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미 통상 분야 안정화, 동맹 현대화와 함께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은 만큼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공조가 합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방미하는 등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 분위기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미국에 도착해 정상회담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우리 기업의 타격이 커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대미 투자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또 철강은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치가 시급한 산업 분야 일단 어디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대규모 미국 투자 부담까지 지게 될 전망입니다. 가장 타격이 큰 산업은 올해 3월에 25%, 6월에는 50%로 관세가 오른 철강입니다. 철강 수출량은 물론 국내 수요 산업의 미국 수출 위축에 따른 내수 판매량도 축소되면서 영업이익 하락이 불가피해졌고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특히 강관의 대미 수출 비중이 24%, 유정용 강관은 무려 98%, 송유관은 78%라서 타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USMCA로 관세가 면제됐던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투자 대상지가 북미 대륙에서 미국으로 좁혀진 것도 이 투자 부담을 늘린 요인이 됐습니다. 일본 제철이 그러는 사이에 141억 달러를 들여 이 고로와 전기로를 보유한 US 스틸을 인수하고 오는 2028년까지 1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포스코와 현대 제철에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철강 관련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2018년 우리나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를 확보해 올해 1분기까지 해당 쿼터 안에서 무관세로 수출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에서 25%를 차지한 자동차도 일본과 EU 등 경쟁국과 유사한 15%의 관세가 확정되면서 한미 FTA로 그동안 누렸던 2.5%의 관세 우위 효과가 사라져 수출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 차량의 4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고급 차종의 미국 생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미국 투자로 사업 성장 기회 확보에 나섰지만 완성차와 부품의 현지 생산 확대에는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고 현지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미 직접 투자 기간 중에 관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살펴보면요. 이 미주 의존도는 삼성전자가 40%, SK하이닉스가 60%로 매우 절대적인데 미국은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한국 업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비메모리에서 메모리까지 스마트폰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치가 이렇게 시급한 건 관세로 인한 타격이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직접 들어보시죠. As we move into the fall months, we'll start to get the numbers on how that's really having, what kind of a real impact it's having. So, we're heading into that time frame in the marketplace that tends to be a little bit volatile. 네, 조선산업은 한미 무역 합의의 주역으로 꼽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세계 시장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할 나라가 세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중일 뿐인데 이 한국이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을 지렛대로 마스가 전략을 제시해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일본에도 똑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일본은 지난 6월부터 국립조선소 신설, 1조 엔 규모의 이 지원 기금 창설, 조선인력 육성 등 조선업 부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 기간에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이 군함 전조와 수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현하는 게 매우 절실해졌습니다. 조선업 생태계가 황폐해졌고 인건비도 한국보다 4배 이상인 미국에서 사업 성과를 우리나라가 내려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 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오후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국길에 오르며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한미 사절단에 동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도착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이 난관을 만난 것이냐는 질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 DC 근처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회담 의제 가운데 마지막 쟁점이 무엇인지 묻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히고 정상회담 전까지 일정이나 의제 등을 조율하고 왔느냐는 질문에도 조율 없이 왔겠느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간 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중국 견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하지 않고 급히 미국을 찾았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선발대로 먼저 워싱턴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각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막판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개시한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 두 장관이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에 착수한다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율 작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핵심은 우리도 일본처럼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건데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는 미국은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협정 개정 개시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난관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방위비와 중국 견제 이슈가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렀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균형을 강조하며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uth Korea a sort of top priorit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given that they do care a lot about China? Or do they see South Korea as too focused on the peninsula and therefore they put their time and energy into other alliance relationships?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도 워싱턴에 머무르며 여느 때와 같이 골프장을 찾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SNS에는 리사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며 미국 국내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과 관련해 외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의 평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P, AFP 통신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 대통령이 한일 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형 우편물에도 1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도 내일부터 접수할 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늦어도 2달 안에 기존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근절을 위해 금감원이 오늘부터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 회사,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해 일제 검사에 나섭니다. 3개 검사반을 구성해 석 달 동안 현장 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모이는 에너지 슈퍼위크가 오늘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모레 시작되는 기후산업 박람회를 앞두고 오늘은 먼저 청정에너지와 미션 이노베이션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정부와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 혁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실험용 쥐쯤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으로 맞붙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야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은 노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당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거라며 헌법 소원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점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시장 내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주주 중심의 경영 내지는 책임지는 경영 그렇게 가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들,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 야권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는 악의 굴레에 갇힐 거라고 우려합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고 정부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과 같은 간접 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 쟁의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 등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설치하고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사용자와 노동쟁이 대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경제계와 소통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사면 복권으로 정치활동 제약이 풀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 경남 일정을 시작으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자완투수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여권 내부에선 성급한 행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활발한 SNS 업로드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조국 전 대표. 초심을 찾겠다며 지난해 창당을 선언했던 부산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좌완투수가 돼 내년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 영역이 비었기 때문에 저는 자완투수가 되겠습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이어 자신의 특별 사면을 요청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깊고 단단하게 해달라 당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함께 사면된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과 영화 다시 만날 조국도 관람했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전남, 전북을 잇따라 훑는 호남 투어도 예고했습니다. 광폭 행보에 자숙을 요구하는 여권 목소리에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호남 지방선거에서 몇 석 확보한다고 해서 혁신당이 민주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조차 조국 자성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입시 비리로 국론 분열을 초래한 만큼 스스로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본인 스스로 반성부터 좀 해보고 진보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지지세 결집에 나선 조국 전 대표. 여권의 견제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정치 행보에 더욱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은 오늘 밤 10시까지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최종 결과에는 당원 투표가 80%, 여론조사가 20% 반영됩니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가운데 최종 당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개됩니다. 휴일인 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북 안동 기란면은 한낮 기온이 38.7도까지 치솟았고 의성과 청송, 경주 등지에서도 37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호남 등 내륙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많게는 8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폭염특보가 유지됐습니다. 가까운 바다와 계곡마다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내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이 파라솔과 인파로 가득합니다. 튜브를 타고 넘실대는 바다에 몸을 맡기면 온몸이 금세 시원해집니다. 아이와 모래놀이를 하고 그늘에서 낮잠도 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냅니다. 일부러 피크철 피해서 이렇게 놀러 왔는데 날씨도 해는 뜨거운데 바다는 시원하고 아이들하고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위 사이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물속에서 공놀이하는 사이 꿉꿉했던 무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채집 도구와 컵을 든 아이들은 물고기를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당장 방학이 끝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물이 얼음물이라서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얘들아 너네는 계곡에 못 갔지? 난 계곡에 갔다.
물고기도 엄청 작고요. 땡볕이 쏟아지는 다리를 건너자 울창한 숲이 우거진 길이 나옵니다. 넉넉하게 들어찬 호수도 보고 그늘길을 따라 맑은 공기도 마시며 모처럼 여유를 즐깁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냉방병 비슷하니 좀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여기를 걸어서 조금 땀을 조금 흘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건강에도 좀 좋은 것 같고. 여전히 푹푹 찌는 듯한 주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는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특검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방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법 계엄 선포가 예상되는데도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정당성을 부여한 부분을 지적한 거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를 두곤 이후 재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한혜종 청사 출입 통제에 관여하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은 범죄 사실에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된 이후 4번째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한 차례 정도 더 조사한 뒤 오는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출석을 연기한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특검에 소환됩니다.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4번째 조사입니다. 특검은 일단 건진 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은 1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절반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 진행 속도도 비슷한 상황이라 한 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씨는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응하면서도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검은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7일쯤 한 차례 정도 더 김 씨를 소환한 뒤에 29일에는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정점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1차 기소가 되는 셈인데 이후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넸다고 자백한 고가의 목걸이 의혹을 포함해 다른 사건의 주변을 수사한 뒤에 김 씨 대면 조사를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와 같은 시간에 소환되지만 현재까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 만큼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고가의 명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전 씨를 상대로 명품 선물과 또 통일교 청탁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A씨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죄송합니다. 범행한 이유 뭡니까?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심사 끝에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보복살인.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석 달 전쯤 가게 손님이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게 이번 범행을 마음먹은 주된 동기였다고 경찰에 실토했습니다. 앙심을 품어온 A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만큼 경찰은 계획성 보복범죄라고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미행해온 건 아닌지 등 더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와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인데 경찰은 신상공개의 경우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지난달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지난해 벌어진 살인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가족 간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살인 사건 피해자 통계입니다. 살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276명. 이 가운데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를 상대로 한 경우가 각각 10%대였고 11명은 친인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더하면 가족이 대상이었던 경우가 전체 살인 피해자의 4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지난 2023년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친인척을 포함해 가족을 상대로 한 살인범죄 비중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30%대였지만 2023년에는 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해 55%로 올라와 절반 가까운 비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가정 내 경제적 고민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룹 BTS의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해킹 조직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한 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3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50대 남성이 지병으로 숨진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1,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전기 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명암동에 있는 터널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내벽을 들이받고 전도돼 4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북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주민 28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탱크 질식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에 사는 토지 소유주 몰래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했다고 해도 횡령이나 재물 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전쟁 중 강제로 납북됐다면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서울 삼성동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가 넘어져 일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한 남성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중기 몸체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낮 1시 10분쯤 서울 삼성동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높이 20m짜리 기중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분무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스기랑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너무 놀라서 바깥으로 막 튀어나갔어요. 50대 기중기 기사가 가볍게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2대가 파손돼 일대 건물 수십 동의 전기가 끊기면서 폭염 속 상가와 사무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오전 8시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열린 트레일런 대회에선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남성 A씨는 20km 코스 중 4.5km 지점에서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엔 부산 구서동에서 SUV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고 빵집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새벽 4시 반쯤에는 전북 익산시 용안면에 주차돼 있던 캠핑용 버스에 불이 나 버스와 캠핑 장비가 모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글로벌 픽입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서방 주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부활한 두 국가의 법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은 당장 팔레스타인을 별도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합의, 특히 무장정파 하마스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인 미국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군사작전으로 일관하자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에 이어서 올해는 G7 국가들까지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가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Netanyahu government has ignored international opposition to its conduct of the war in Gaza. It's ignored international opposition to rapidly expanding illegal settlement.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정상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The steps taken by countries like France, the UK, Canada and others are a pure prize for terror.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까지 거론하며 이스라엘을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각이 극우 세력의 주도 아래 가자지구 완전 점령까지 공식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유명 장난감 가게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해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유명 장난감 가게 데츠키 미르가 있는 중앙 어린이 가게 건물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식당, 상점, 영화관 등이 함께 입주해 있었고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본부 근처 루반카 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번 폭발 사고로 3명이 다쳤고 1명이 사망했다며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4일 예멘 수도 사나에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사나에 있는 석유시설과 사나 남쪽의 히지즈 발전소 등이 이스라엘군에 폭격당해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지난 22일 후티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치안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한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범죄부터 소탕하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함께 메릴랜드 거리를 걸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내가 산책하러 가기 전에 범죄 재앙을 소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무어 주지사는 앞서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함께 거리를 걸었다면 내가 보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해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는 4개 구청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화성시는 면적이 넓어 시청을 이용하기에 주민 불편이 컸는데요. 이제는 30분 행정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면적은 8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4배에 달합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시청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까운 동탄 출장소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시청 가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매우 불편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4개 일반구 설치를 최종 승인하면서 30분 행정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일반구가 출범하면 세무인허가나 복지민원 등 주요 행정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4개 구는 서부권의 만세구와 중부권의 효행구, 동부권의 병점구와 동탄구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구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 정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등 각 권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특화된 발전 전략으로 내 삶이 완성된 도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부서 이전을 완료하고 2월부터 4개 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점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서쪽 지역과 영서지방까지 확대하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북부와 인천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과 제주도에는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 강릉은 28.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